이승만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명가 이승만의 일생 제10강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혁명가 이승만의 일생은 좀 한동안 뜸했는데요. 이승만 학당 제6기 과정이 시작하는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자주 혁명가 이승만의 일생 강의를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요, 보여드리는 대로 Oh my brother, Oh my brother입니다. 아, 나의 사랑하는 동생이여 하는 그런 뜻이 담긴 표현입니다. 이 동생은 박용만이라는 사람입니다. 보여드리는 이 사진인데요. 박용만 씨는 1877년생입니다. 1928년에 작고했고요. 공식적인 기록은 1881년생으로 나와 있는데, 미국에서 재미 한인의 독립운동이라는 책을 쓰신 방성주라는 역사학자는 1877년생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이 더 맞다고 생각해서 1877년생을 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승만 박사와는 의형제를 체결했는데요. 1881년생이라면 나이가 6살이나 차가 나서 저는 의형제를 체결하기는 좀 곤란하다. 1877년생이야 이승만 박사와 2살 차이니까 의형제를 체결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1877년생이고 1928년에 나이 51세에 돌아가셨는데, 이쪽에 왼쪽에 있는 사진은 1906년 그가 미국에서 덴버 고등학교를 다닐 때 그 사진이고요. 이 오른쪽에 이 군복한 사진은 1912년에 하와이에서 대조선 국민군단을 창설하고 총사령관으로 취임할 때의 그 사진입니다. 이 박용만 씨는 1977년생인데 일찍이 일본에 유학을 했습니다. 일본의 개요 의숙에 유학을 하다가 졸업하지 못하고 돌아왔고요. 그리고 1904년에는 일본의 황무지 개간 요구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 활동을 하다가 한성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때 한성 감옥에 있던 이승만과 해우를 합니다. 그리고 의기가 투합한 두 젊은이는 거기서 의형제를 체결했다고 생각합니다. 다 알다시피 조선시대에는 이 친족관계가 사회관계의 기본을 이루는 사회였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의형제를 체결한다는 것은 그 예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제가 아는 한 조선시대 선비들이 의형제를 체결했다 하는 이런 이야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벌써 개화기가 되어가지고 그런 조선의 전통적인 친족 개념에다가 어떤 중국적이거나 어떤 서구적인 의미의 어떤 의형제가 이렇게 맺어졌을 때 이 두 사람의 관계는 대단히 각별한 관계였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에 1904년 8월 달인가요? 그 이승만은 석방이 되죠. 그 뒤에 미국으로 건너간 것에 대해서는 이전에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박용만도 1905년에 추록을 합니다. 추록을 하면서 그도 곧이어 미국으로 뒤따라 들어가는데요. 미국의 콜로라도주 템바에는 그의 숙부가 이미 이주를 해서 노동중개소, 한인 광산 노동자들의 그 노무중개소를 영업하고 있었습니다. 그 콜로라도주 덴바에 있는 숙부를 찾아서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옥중에서 이승만에게 받은 그 독립정신의 원고를 가방에 숨겨서 나갑니다. 그리고 이승만의 외아들, 그 이시 가문에서는 7대 독자라고 할 수 있는 그 봉수군을 데리고 미국으로 가지요. 아마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지만은 뭔가 이승만이나 또는 이승만 부인 쪽에 어떤 부탁을 받아서 그렇게 했을 텐데, 그만큼 이 이승만과 박용만의 사이는 그야말로 특별한 관계, 의형제, 형동생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보여드리는 이 사진은요, 1910년 5월 달에 이승만과 박용만이 서로 단란하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이때 이승만은 프린스턴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취득한 것이 결정이 났습니다. 8월 달에 귀국을 하는데, 귀국하기 전에 이 박용만이 살고 있는 네브라스카주의 헤스팅스에 가서 박용만이 설립한 소년병학교에 소년병학교도 시찰하고 하는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한중앙에 모자를 쓴 이가 이승만 박사고, 그 옆에 누워있는, 그 어깨에 손을 대고 있는 그 청년이 이승만의 의동생 박용만입니다. 이 사진, 이때까지 이 두 사람은 그야말로 참 절친한 어떤 그 형제로서의 그 단란한 사이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그 박용만의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박용만은 덴버에 도착해서 고등학교를 다닙니다. 고등학교를 다니고, 고등학교를 다니는 그래서 1908년까지 고등학교를 다니고 나서는, 그때는 숙부가 돌아가시고 나서 뭔가 다른 뜻을 갖고 네브라스카주로 옮겨갑니다. 그 네브라스카주의 주도 링컨시에 있는 네브라스카 주립대학에 입학을 해서 4년간 대학을 다니고요. 그렇게 해서 1912년에 졸업합니다. 대학을 다니면서 그는 네브라스카주의 주립대학 가까운 곳에 헤스팅스라는 시티에서 어느 농장을 임대를 해가지고 소년병학교를 창립을 합니다. 이 소년병학교에 약 한 30명의 한국인 소년들이 입학을 했고요. 그 가운데는 후일 유한양행을 창립하는 유일한 씨라든가, 이후 이승만을 도와서 외교 활동을 하는 정한경, 이러한 어린 소년들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는 이 소년병학교 창립에서 보듯이 그 무장투쟁으로 독립운동을 해야 한다는 그와 같은 결의를 진작부터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브라스카 대학에서 그는 정치학과 군사학을 전공을 했는데, 동시에 ROTC 과정을 이수를 했습니다. 벌써 그때부터 그는 일생을 군인으로서 무장 독립투쟁에 헌신할 것을 결의를 했던 것 같고, 그런 이유로 소년병 학교를 세워서 학생들을 훈련시키고 했던 것입니다. 그 박용만을 찾아서 당시 프린스턴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승만이 잠시 이 헤스팅스를 찾아서 단란하는 모습들이 조금 전에 소개드린 그대로고요. 그 다음에는 이승만은 그러고 나서 귀국을 하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한 1년 5개월이나 생활을 하다가 1912년에 다시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그러한 나그네 길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세계 감리교 선교 대회에 참여한 이후에 그는 다시 헤스팅스에 박용만을 다시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박용만을 찾아서 마침 박용만이 설립한 소년병학교 제1회 졸업식이 있을 때 거기에 또 축하를 했고요. 이렇게 그 두 사람은 서로 1912년까지는 참 형제로서 단란한 관계였습니다. 이후 박용만과 이승만은 이 사람이 너무 주민이 한인 교포들이 너무 적은 미국에서는 미주 본토에서는 곤란하겠다. 하와이로 옮겨가자.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하와이 국민회, 당시 미주에 있는 한인들의 연합 조직을 가지고 국민회라 그랬습니다. 그 하와이 국민회 지부에 초청을 받아서 이 박용만과 이승만은 하와이로 건너갑니다. 이 보이는 사진은요, 1913년 4월달 하와이에 도착한 2달 뒤에 이승만과 박용만의 모습입니다. 이승만의 모습은 상당히 슬프고요. 가슴에는 뭔가 조의의 뜻을 표현하는 어떤 그런
마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승만의 부친인 이경선옹이 그 2달 전에 서울서 중풍을 왔다가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승만과 박용만은 이 하와이 초기 시절에 서로 형제로서, 이승만은 선교와 교육 사업에 종사했습니다. 이승만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 하와이에 있는 한인 기독교회를 인수하고, 나아가서는 한인 독자의 교회를 세우고, 또 한인 여자 기숙학원을 세우고 해서 교육 사업에 열심히 종사한 반면, 박용만은 하와이 국민회의 사실상의 리더로서 이승만보다도 더 높은 큰 영향력을 하와이 교민들에게 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와이의 그 신안민보라고 해서 그 하와이 신안민보의 교민들을 상대로 한 신문의 주필도 박용만이 담당했고요. 그리고 이 박용만은 그의 소신대로 1913년 6월 달에 하와이에서 대조선 국민군단을 설립합니다. 그래서 약 한 120명의 그 하와이의 그 젊은이들을 모아서 낮에는 파인애플 농장에서 노동하고 각기 직장에서 노동을 하고, 밤에는 이 대조선 국민군단의 병학교에 와서 군사훈련을 하고 하는 이와 같은 학교를 세웁니다. 그렇게 해서 1913년, 14년 한 15년 5월까지 한 2년간 이 박용만은 하와이의 최고의 독립운동 지도자로서 그 명성을 알리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에 이승만은 묵묵하게 교회와 학교 사업에 종사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절친했는가를 제가 이 편지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오른쪽에 이 편지는 헤스팅스에서 박용만이 철수해서 하와이로 가는 도중에 뉴욕으로 돌아간 워싱턴으로 돌아간 이 이승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뭐 편지의 그 내용은 제가 소개드릴 거 없고, 이 편지의 서두를 보면은 바로 이 오른쪽에 닥터 승만 리에서 My dear brothers, 내 사랑하는 형제여, 내 사랑하는 형님이여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제일 편지 마지막에 보면은 Your little brother, 당신의 어린 동생이, 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의 제목을 Oh my brother, 나의 사랑하는 형제여, 동생이여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오란 것은 뭔가 좋은 뜻도 있지만은 안타깝고 슬프고 한 것입니다. 나중에 연세대학교 이승만 연구원의 유영익 교수가 께서 그 이화장에 있는 이승만의 문서를 정리하면서 박용만에 관한 사진이나 이와 같은 편지가, 다시 말해서 박용만 관계 자료가 많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고 두 사람이 서로 결별하기 전에 얼마나 단란한 관계였는가, 그리고 그 관계에 대해서 이승만은 상당한 그 애착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박용만의 사진을 비롯해서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린 그 1906년에 박용만의 고등학교 사진은 이승만의 앨범 속에서 나온 겁니다. 이 지금 편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식으로 두 사람의 관계가 절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미주 한인 사업회에서는 안창호, 그리고 이승만, 박용만, 이 세 사람을 독립운동의 새 지도자로서 모시고 있는 그와 같은 관계인데, 드디어 1915년 5월부터 박용만과 이승만은 치열하게 서로를 물고 헐뜯고 끝내는 쓰러뜨리는, 그래서 결국은 다시 보지 못할 사이로 등을 돌리고 마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하와이 교민사회도 분열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도 이승만을 비판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승만이 좀 더 아량을 베풀어서 용만 동생을 좀 하자가 있더라도 끝까지 포용하지 못했느냐. 지도자로서의 자격에 흠결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승만의 비판자들은 지금까지도 그런 이야기를 즐겨하면서 1905년 6월경인가부터 시작한 하와이 교민사회의 분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이 1914년에 하와이 국민회의에 그 회관이 건축이 됐습니다. 건립이 되고 낙성식을 했는데요. 총 한 5,255달러의 건립비가 들어갔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자세하게 그 감사를 한 결과, 실제 건축비는 한 4,040달러고, 이 국민의 간부들이 홍인표라는 사람은 1,548달러, 박상하라는 한때 회장까지 한 사람은 831달러를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유용한 금액이 합하면 한 2,400달러쯤 되고요. 실제 건축비가 한 4,040달러였습니다. 당시 전부 그 교민들이 파인애플 농장에서 또는 사탕수수 농장에서 열심히 일해서 1달러, 2달러, 5달러씩 바쳐가지고 한 4,000명 정도 교민들이 그렇게 참 피와 같은 돈으로 이렇게 모은 성금인데 상당 부분이 유용이 됐어요. 유용이 됐는데 이 유용이 된 주요한 원인은 이 박용만이 설립한 이 대조선 국민군단의 병학교, 병학교의 유지에 들어간 측면도 있고 또 기타 부정하게 사용된 그런 것도 없지 않았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 병학교에 들어갔다고 사람들은 보고 있는데요. 이 병학교를 1913년에 설립해서 15년까지 운영을 하는데 무려 한 58,442달러나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그 과정을 같이 자세하게 지켜보는 가운데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다라고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드디어 작심을 한 다음에 하와이의 각 섬을 돌아다니면서 하와이 국민의 각 지방 분회에다가 더 이상 하와이 국민회의에 그 회비를 내지 말라라고 설득을 하고 우리가 피땀 흘려 노동한 이 돈이 뭐 때문에 국민회관을 지는 데 썼느냐 하는 것입니다. 국민회관이 독립운동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대조선 국민군단을 운영을 하는데 이거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시루독에 물 붓는 것과 같다. 그죠? 물 붓는 것 같다. 그래서 국민회관 신축이 우리한테 교육을 줬느냐, 학식을 줬느냐. 그리고 언제까지 밑 빠진 시루독에 물을 붓고자 하느냐. 그러면서 주민들을 선동을 합니다. 선동을 하고 그리고 동의를 얻어서 연판장을 돌리고 해서 사실상 쿠데타를 시도한 것이나 다를 바 없었습니다. 이승만의 그 설득당한 주민들의 다수는, 한인교포들의 다수는, 이 부정한 사실이 폭로된과 더불어 이 국민회의의 본부를 공격을 하고요. 폭력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사실상 하와이 국민의 본부에 그 박용만을 정점으로 하는 그 지배 구조가 사실상 타도가 되고 이승만이 그것을 접수한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그리고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난 간부들은 경찰에 체포가 되어 수사도 받고요. 그중에 몇 사람은 나름대로 억울했는지 경찰서에 나와서는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고 하는 이 교민 사회가 극단적으로 어떤 그 분열의 지경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한인 운동의 독립 운동에 관한 그 방선주
성생의 연구에 의하면은 다음과 같은 일도 아마 중요했을 것이다 라고 확실치는 않지만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1913년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을 했어요. 이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되니까 일본은 참전해서 독일에게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이 태평양을 오고 가는 독일의 군함과 일본의 군함이 차례차례로 하와이 진주만에 들어와서 보고품을 받고 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미국은 처음 1917년까지는 중립국이었습니다. 따라서 중립국이기 때문에 독일의 군함이 하와이 진주만에 들어오기도 하고, 근데 당시 하와이 있는 우리 교민들은 일본과 독일이 전쟁한다고 하니까 전부 독일 편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독일 군함이 진주만에 들어오게 되면 환영을 하고 성금도 내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즈모라는 일본 군함이 하와이 진주만에 들어온 때가 있어요. 그때 아마 대조선 국민군단의 젊은이들이 이 군함을 아마 공격할 어떤 그러한 그 계획을 세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방선주 선생은 당시의 분위기로 봐서는 그런 논의나 시도가 있었던 것은 자연스러운 추세가 아니었겠느냐,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행될 수도 없는 계획이었지만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계획이 논의되고 있는 것을 이승만은 알았고,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철없는, 그나마 하와이에서 겨우 둥지를 털은 이 독립운동의 기지를 날려버릴 위험이 있다는 그런 생각에서 이 박용만을 결국은 국민회의에서 제거를 해야 되겠다고 작심을 했을지 않았을까,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나중에 1918년에 이 이점호 사건이 이승만 스스로가 폭로를 하면서 법정에서까지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박용만은 이승만의 의형제로서 이승만의 독립 노선에 찬성하지 않고 스스로 무장을 해서 군인을 양성을 해서 그 군인을 데리고 언젠가 국내로 진공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정신세계를 나타내는 것이 그가 1908년에 설립한 이 소년병학교, 그리고 1913년에 하와이에서 설립한 대조선 국민군단의 군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소년병학교 군가를 보면요, 무쇠골격 돌건육 소년남자야 애국의 정신 분발하여라 다다랐네 소년의 활동시대 다다랐네 만인대적 연습하여 후일 전공 세우세 절대 영웅 대사업은 우리 목적 아닌가. 그러니까 박용만은 절대 영웅이 되고자 했습니다. 전공을 세워서 혁혁한 전공을 세워가지고 절대 영웅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영웅 호걸이었습니다. 한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선교나 하고 교회나 하고 10년 뒤, 20년 뒤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피가 끓어오르는 열혈남아로서 절대 영웅으로서 독립전공에 혁혁한 어떤 공을 세우고자 했던 그와 같은 그 인물이었다. 그 옆에 그 대조선 국민군단을 보면요, 제2절입니다만 흥룡강 맑은 물 남북만주 푸른 풀 넓은 들 우리의 말 한 장 베껴라 국민군 군가 부르세. 이 하와이에 앉아가지고 흥룡강 남북만주에서 말을 달리면서 전투하는 모습을 연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와이 가보시면 알겠지만 참 세상에서 가장 좋은 온화한 그 날씨입니다. 바다와 산이 어우러진 그런 곳인데, 이분은 거기서 한 100명의 학생들을 훈련시켜 놓고 이 학생들을 데리고 언젠가는 만주로 올라가서 형룡강 남북만주 푸른 들에서 말을 달리면서 말 한 장을 벗겨라 해서 대전공을 세울 그런 꿈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미국에서 고등학교도 나오고 대학교도 나온 분이 미국의 기본적인 어떤 그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않고 군인으로서 절대 영웅으로서 혁혁한 전공을 세움으로써 일제의
속박하에 있는 민족을 해방시키고자 했던 그와 같은 사람이고, 이 군가 속에서 우리가 지금 오늘날에도 평가할 만한 그런 그 이념적인 요소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아하, 박용만 선생은 절대 영웅을 지향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즈모호를 공격을 하겠다는 그와 같은 계획도 뭐 실행에 옮겨질 리는 없었습니다만은 터무니없는 발상만은 아니었고, 그래서 이승만과는 결국은 더 이상 같은 국민회의에서 동거할 수 없는, 이승만의 입장으로서 볼 때는 어떤 식으로든지 결단을 내려서 뭔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상황이었고, 드디어 1915년 6월달에 이승만은 그의 지지자들을 모아서 국민회를 사실상 접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후 한 2년간 방선주 선생의 책에 의하면은 박용만은 이승만 한때는 상해를 가기도 했습니다. 상해에서 어떤 중국 여자를 만나서 딸을 놓기도 했고요. 다시 하와이로 돌아와서 또 이승만 박사의 지시를 받고 뉴욕에 있는 그 약소국 대표자 대회에 참여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의 뜨거운 피는 결코 이승만의 점진적이고 하는 그러한 그 독립 교육 노선에 동참할 수 없었고, 마침 3.1 운동이 일어나 가지고 각 지역에서 성립한 임시정부가 박용만을 외교부장으로 또는 외교총장으로 이렇게 임명을 하니까 그걸 하와이를 떠납니다. 하와이를 떠나서 1919년 5월 달에 3.1 운동 이후에 하와이를 떠나가지고 제일 먼저 간 것이 미국의 군함을 타고 브라디보스톡을 갑니다. 미국의 군함을 탔다는 것은 당시 미 육군 정보국과 어느 정도 이렇게 관계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그 이야기가 있었다는 그 시사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는 브라디보스톡 가서 연해주를 중심으로 해서 대한인 군단이라는 어떤 독립군을 조직하려고 했습니다. 그가 꿈꾸던 흑룡강, 만주벌판, 말한장 대부대를 조직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걸 위해서 몇 사람이 의기투합해서 활동을 하고, 그중에 몇 사람이 국내로 잔입해서 자금을 모으려고 했습니다. 당시 경성방직을 운영하고 있던 김성수 씨도 포섭 대상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이 내려왔습니다마는 일경에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이 계획이 좌절되자 그는 모스크바로 갑니다.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외무부장이니까요. 그 자격으로 모스크바에 가가지고 노농 소비에트 모스크바 정부와 대한민국 임시정부와의 협약을 맺어가지고 노농 소비에트 통제하에 이 독립군을 편성하려고 합니다. 독립군을 편성하려고 하고,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본거지를 상해에서 연해주로 옮기려고 하는 그와 같은 공작을 벌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모든 사실은 방선주 씨에 의하면은 방선주 씨가 개인적으로 밝혀낸 하나의 사실이고, 뭐 확실한 어떤 문서적 뒷받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방선주 씨는 1920년에 이승만이 부랴부랴 하와이에서 밀항선을 타고 상해로 간 것도 이 박용만의 이와 같은 위험한 행동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뭐 그런 이야기까지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노농 소비에트 하에 소련군 소비에트 적군의 일환으로서 독립군을 편성하려고 하는 박용만의 노력도 결국 좌절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그는 북경으로 거처를 옮겨요. 그래서 신채호 선생 등과 연합을 해서 군사통일주비회를 결성을 하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해체하라라는 그러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부정의 운동을 벌입니다. 소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23년 이후 창조파와 개조파로 나눠가지고 일대 혼란 속에 들어가게 되는데, 박용만 씨는 북경에서 바로 이 국민대표회의를 소집을 하면서 임시정부 해체에 그 노력을 기울이고 있던 것이고, 거기에는 이승만과는 도저히
한솥밥을 먹을 수 없다 하는 그와 같은 개인적인 사감이 더 이상 오 마이 브라더가 아닌 용서할 수 없는 적으로 변한 그와 같은 그 불행한 관계가 전제되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박용만 씨는 저 몇 사람의 호걸들과 또 연합을 해서 국내 진공작전을 세웁니다. 특공대를 먼저 황해를 건너가지고 한강을 거슬러 올라와서 서울에 있는 발전소를 폭발하고 서울 주택가에 방화를 하고, 그리고 그 이 방화에는 서울에 남아있는 이 구제국 군대의 군인들 한 300명이 동참을 하고, 각 지방에 또 독립군 조직이 발항을 하고, 만주에 있는 여러 독립군 세력들이 두만강과 압록을 건너서 국내로 진공한다 하는 이와 같은 계획을 세웁니다. 그가 동원할 수 있던 사람은 얼마 되는지 모르겠지만 다 합해도 뭐 몇십 명, 몇백 명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런 군대를 가지고 국내를 해방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 나머지 좌절한 이후에 그는 1922년, 23년은 독립운동을 떠나서 별도로 농장 경영을 하고, 개인적으로는 또 결혼도 하고 1917년에 만난 그 중국 여자와 결혼도 하고 농장을 경영을 하면서 이 농장 경영과 관련해서 은행에서 거금을 빌립니다만은 그것의 사용처를 둘러싸고도 약간의 횡령이 있어가지고 출자자들과 일대 분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영웅호걸은 공사의 관념이 좀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좀 애매합니다.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이 공적인 일로 스스로 정당화되기 때문에 개인적인 어떤 처신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자주 발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박용만이 전형적으로 그와 같은 행태를 보고 있습니다. 이미 하와이에서 그와 같은 일이 있었고, 그 전에 샌프란시스코에 신한민보 주필할 때도 몇 사람의 기부금을 불투명하게 사용을 해서 또 분쟁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의 평생에 있어서 개인적인 횡령과 그에 따른 어떤 분쟁은 한 3차례 크게 일었던 것은 객관적인 사실인데요. 그리고 그는 1924년에 북경 중심의 군불 풍옥상에게 접근을 해가지고 내몽고에 한인 정착선을 세우고, 이 한인 정착선을 방패로 해서 러시아가 남하를 하는 것을 막고, 그렇게 해서 장차 만주에서 한인 국가를 세운다 하는 이와 같은 계획을 풍옥상에게 건의를 하고 해서 이 풍옥상의 협조를 얻기도, 한동안 협조와 지원을 받기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무슨 이유인지 1925년에는 국내로 잔입해서 사이토 총독을 만났다는 설이 있습니다. 이건 확인되지는 않는 건데, 어쨌든 그 언저리에 그는 북경 주변에 한 10만 평의 대농장을 구입합니다.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 북경 일원의 독립운동가 사회에서는 박용만이 국내에 잔입해서 변절해서 사이토로부터 돈을 받았다 하는 그와 같은 확인되지 않는 소문이 널리 퍼지고, 드디어 한국 의열단에서 뭐 공식적인 결정이 있는지 언제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의열단의 이해명이라는 사람과의 다툼 끝에 그에 의해서 총에 맞아 비명에 돌아간 것이 1928년의 일입니다. 이것이 박용만의 일생이에요. 나중에 대한민국 1985년인가 대한민국 정부에서 독립운동가로서 인정을 받긴 받았지만 그의 말년은 그야말로 먼저 연해주에서 대한인 군단을 세우려고 국내에 진입하려고 했고, 안 되니까 모스크바에 가서 소비에트 적군의 일환으로 독립군을 편성해 보려고 했고, 그것도 안 되니까 북경에 와서 임시정부를 규탄하고 해제시키는 노력을 했고, 그것도 안 되니까 군벌 풍옥상에 접근을 했고, 그리고 확인이 안 된 이야기지만은 조선 총독부와도 접근을 해서 소련에 남하를 맞는다는 명분으로 만주에서 한인촌을 건설하고, 나아가 그 한인촌을 매개로 해서 만주에 독립국가를 세우겠다 하는 이와 같은 허황된 꿈을 추구하다가
그리고 그런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둔전병을 양성하기 위해서 대농장을 구입해가지고 농민들에게 토지를 나누어주고 평소에는 농사를 짓다가 유사시에 거병을 한다 하는 이 둔전병 전략, 이 둔전병의 최초의 그 시초는 중국 삼국시대 위나라 조조입니다. 위나라 조조가 둔전병을 해서 삼국을 통일할 그 국력을 기리게 되죠. 그 2000년 전에 1800년 전에 그 고사의 빙자를 해서 또는 좀 더 올라가면은 진시황의 수레를 격파한 장량의 용맹함을 어떤 본받아서 진시황의 수레에 지니까 영웅 장량이 쇠몽지를 들고 진시황의 수레를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또는 진시황의 궁궐에 침입을 해서 진시황을 살해하려고 했던 천하의 검객 현가와 같은 그와 같은 절대 영웅의 기계를 가지고 그러한 영웅 호걸적 기풍을 가지고 한 시대를 살다가 끝내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갔던 분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승만은 그 모든 것을 어떤 의미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1913년에 출간한 한국교회 피팍에서 우리 한국인들은 5종류의 사람이 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중에 네 번째 부류가 바로 이 독립운동가들입니다. 또 한 부류는 제가 읽어드리면요. 또 한 부류는 어떤 네 번째 부류냐. 또 한 부류는 아주 드러내놓고 베일하는 자로 행세하니 이런 자들은 한국인들이 혹 은근히 존경하고 추종하고자 하나 숫자도 얼마 되지 못하거니와 그 종족이 도처에 뱀 지나간 자리와 같으니 어찌 용납을 얻을 수 있겠는가. 도무지 행적이 불투명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혹 외국에 나가 있지 않으면 본국 옥중에서 징역을 당해 몸이 매였거나 혹은 섬으로 쫓겨나서 기양살이로 세월을 보낼 터이니 아무 의미 없는 영웅이라. 아무 의미 없는 영웅이다. 일본이 이런 사람들을 두려워할 까닭이 없다. 일본과 미국의 정보기관은 박영만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해서 많은 기록을 남겨뒀습니다. 방선주 선생 책에 보면 부처님 손바닥 안에서 놀고 있는 손오공과 같은 그와 같은 처지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독립이 이루어진다고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독립유공자로서 훈장을 받고 있고 대우를 받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결코 대한민국의 독립을 성취한 것은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언젠가 말씀드린 대로 미일 개전의 그 때가 올 터인데 언제인지는 알 수는 없으나 그 때를 기다리면서 실력을 양성을 하고 그리고 때가 좋은 기회가 되면은 그때마다 국제사회의 공론에 대한 독립의 당위성을 설파를 하고 그리고 드디어 결정적인 시기에는 우리도 무장 전쟁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와 같은 입장에서 교육과 외교 활동에 종사한 것, 은근하게 끈기 있게 때를 기다리면서 실력을 양성하고자 했던 것. 때가 도달하지 않았는데 영웅 호걸의 기계를 가지고 만주벌판에 말을 달리는 기풍으로 독립운동을 한다고 해서 독립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가 그렇게 세워지는 법은 아니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박용만은 그와 같은 인생을 살다가 결국은 도처에 뱀 지나간 자국과 같이 그 형적이 불투명하여서 같은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에 의해서 그들 말로는 처형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어찌 하나의 비극적인 인생이 아닐 수가 있느냐. 독립운동의 영웅들 어떤 의미에서 이승만의 이 말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이승만의 하와이 초기 생활에 있었던 그 불행했던 교민사회의 분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이승만이 좀 더 아량을 베풀어서 박용만을 포섭을 해야 됐다고 했습니다만 왜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선을 넘을 수 없는 선을 넘어서까지
무장적 노선을 추구를 할 때 지도자 된 사람으로서는 결단을 할 수밖에 없고, 결단을 하는 이상 그것은 매우 냉엄하게 공적인 입장에서 교민사회의 질서를 새롭게 바로잡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도 이승만의 인격적 하자로서 흔히들 이야기되고 있는 그 이승만과 박용만의 불운한 관계, 하와이 교민사회의 불운, 그 실태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예, 오늘 오 마이 브라더 이상으로 그치겠습니다. 세상